지난 4일 오전 10시경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한국 국적화학 운반선이 걸프 해역을 지나던 중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납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정규군 중 하나입니다. 원래 이란의 군대는 육군, 해군, 공군, 방공군으로 총 4개의 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후 이란을 집권한 라흐바르는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특별한 무장친위대 사병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혁명수비대이죠. 다른 군대가 국가를 지키는 것을 제일 목표로 한다면 혁명수비대만큼은 이란 권력의 최정상인 대통령의 의지만을 따르는 특수한 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란 혁명수비대가 뜬금없이 한국의 민간화학 운반선을 납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에 이 소식을 들은 세계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심지어 이란 측에서 밝힌 납포의 이유는 다소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선박이 해양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선박에는 7,200톤의 화학물질이 실려 있었고 이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선박을 납포하게 된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케미오는 이란 남부 반다라바스항에 억류 중인 상태인데요. 한국케미오의 선사인 DM쇼핑 측에서는 해당 선박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황당하다는 입장만 표명할 뿐입니다. 우리 배 이외에도 주변에 수많은 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배로 인해 해양오염이 되고 있었다면 벌써 신고가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실제로 해당 지역은 중동 지역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각종 물자와 석유 등을 운반하는 배가 무수히 많은데 만약 우리 선박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이미 사진으로 찍혀 세계의 언론에 도배됐을 것이고 환경단체의 반대 성명도 발표됐었겠죠. 우리 선사의 선박은 매년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외부 충격이 없는 이상 해양오염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장 3개월 전에 검사를 했을 때도 새 것 같았고 심지어 그 배는 물을 버리는 것도 미생물을 걸러버릴 정도로 친환경화된 선박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태를 보고 이란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해상안전관리업체인 드라이어드 글로벌의 파트너 멀로 앤더슨은 이번 납포는 그동안 이란이 혁명수비대를 이용하여 보여준 전형적인 행위로 페르시아만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에서는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지난 4일 저녁 이란의 외교부 측에 공식적인 항의를 했습니다. 선원 전원의 안전 여부를 대한민국 측에 통지하고 불법적으로 납포한 선박 조기 억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이란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 측에서는 이란 정권이 계속해서 페르시아만에서 항해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제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갈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란에게 선박을 즉각 석방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동참한다. 라며 한국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의 편에 섰기 때문에 조만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애초에 미국과 이란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희생자가 된 것 아니냐며 이란과 미국 양국 모두에게 날을 세우는 국내 네티즌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란의 핵합의 파기와 관련하여 수년 동안 갈등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경제제재를 가하며 압박하고 있고 이란은 끊임없이 핵실험을 시행하며 미국에 대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죠. 실제로 한국의 선박에 납포된 지난 4일 역시 이란이 자국의 지하시설에서 2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재개한 날입니다. 이에 미국은 본토로 이동시킬 예정이었던 니미츠 핵추진 항공모함을 걸프 해역에 계속 주둔시킴으로써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미국의 최우방국인 한국의 선박이 지나가고 있으니 이란은 이를 납포하여 미국을 협박하고자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역시 이 지역을 지나다니는 자국의 선박이 많기 때문에 한국 선박의 납포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속보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사들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이란에서 석유의 대금을 재촉해도 무시할 뿐인데 한국의 선박을 납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지.
구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 아니야? 위안부나 강제징용의 경우 존재하지도 않았던 가상의 임금을 내라고 협박하는 거야. 근데 이 건은 실제로 한국이 수입했던 원유에 대한 대금을 이란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니까 이란은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이란이 지금까지 잘 참은 거지. 한국은 미국의 제재가 기회라는 듯이 이란에게 석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잖아? 라며 피해자인 한국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이 한국을 욕하며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한국이 이란에게 석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약 70억 달러 규모로 알려진 이 자금은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한국 내 은행에 개설된 원화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긴 했지만 한국과 이란은 기존에 활발하게 진행해오던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만두게 되면 비단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수많은 국가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이란이 거래를 할 때 한국의 은행에 예치된 대금을 이란이 나중에 빼가는 우회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를 탈퇴하고 더욱 강력한 대이란 제재를 복원시키자 기존에 사용하던 우회 방식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이란 중앙은행의 명의로 된 계좌들을 동결시켰고 이란은 이 돈을 빨리 달라며 현재까지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제재로 인해 날이 갈수록 외환위기가 심각해지자 한국에 대한 이란의 항의는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한국 역시 미국 정부에게 이 동결 자금은 이미 거래가 된 것이니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하였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에서는 이번에 이란이 한국의 선박을 납포한 것의 목적 중에는 한국에 동결된 석유 대금을 돌려받는 것도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원인은 결국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있으니 한국은 그저 두 나라 사이의 대립에 의해 생긴 불쌍한 희생자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인 타나이 이란 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과 이란이 극적인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현재 이란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물품을 사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할 비용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이 동결하고 있는 석유 대금을 코백스 퍼실리티에 사용한다면 미국의 제재 아래서도 한국이 이란에게 돈을 줄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므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서도 예외 조항에 속하기 때문이죠. 즉, 이란도 한국이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이란에게 쉽사리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현재 한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박 납포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면 미국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국 케미오를 기습적으로 납포한 것이죠. 일본의 네티즌들은 이런 전후 배경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제법을 어기는 나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작정 한국을 비방하는 아둔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란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번 행동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에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주장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선박의 납포 소식이 전해진 후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 지역에 급히 청해 부대를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대도 아니고 그 청해 부대가 이란에 대항하기 위해 왔으니 이란 국민들은 복잡한 심경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2020년 2월 1일 오후 5시 오만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선박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0명의 선원이 탑승한 이란의 선박이었는데요. 때마침 근처에서 해양안보 작전을 수행 중이던 한국의 청해부대가 이들을 발견하여 즉시 구조작전에 나섰습니다. 고속단정 2척을 투입하여 상태를 확인했는데 이란의 선박은 엔진이 정지되어 표류 중이었고 식량은 전부 떨어져 모두가 아사하기 직전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의 청해부대에서는 그 즉시 쌀 20kg, 500ml 식수 192개, 초코파이 96개, 초코바 60개, 과일 통조림 24개, 1.5L 이온 음료 6개, 선박용 배터리 2개, 1300L의 기름을 인도적 자원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죽다 살아난 이란 선원들은 10명 전원 무사히 고국에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이란의 언론에서는 한국은 이란의 생명의 은인이라며 극찬하는 기사를 한동안 계속 쏟아냈었죠.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심양면 베풀었던 온정을 받은 국가가 한국의 선박을 불법으로 납포하여 협박을 하고 있으니 이를 본 청해부대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하겠냐며 이란의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이란 네티즌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해부대는 단순히 따뜻한 부대로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본디 부대의 창설 목적이 해외에서 위협받는 한국인들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청해부대는 막대한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이번에 이란에 파견된 4,400톤급의 최영함은 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 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를 운영하는 항공대 장병 등 총 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성공적으로 완수한 작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2011년 1월 21일 진행되었던 아덴만 여명 작전과 같은 해 4월 21일 진행되었던 한진 텐지노 선원 구출 작전이 있겠죠. 아덴만 여명 작전은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해 피랍되었던 사모 주올리오 선원 21명을 성공적으로 구출해내 전 세계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해적과의 협상은 일절없다는 방침을 주장하며 사모 주올리오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작전에 투입되었던 청해부대의 최영함은 원래 지부타항에 막 입항하여 정비와 휴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사모 주올리호의 피랍 소식을 듣고 반드시 필요한 부식 적재와 유류 수급만 한 채 조속히 제출항하였죠. 소말리아 해적의 본거지에 당도한 최영함은 지체 없이 링스 헬기를 출격시켰고 K6 중기관 총을 이용하여 3명의 해적을 사살하였습니다. 한국군의 무자비한 선제 공격에 당황한 소말리아 해적은 지레의 겁을 먹고 백기를 흔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해부대의 UDT 대원들은 보트를 타고 사모 주올리호 근처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말리아 해적들은 비겁하게도 우리 대원들이 가까워지자마자 백기를 내리더니 그들을 향한 무차별 사격을 시작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UDT 대장 및 상사, 하사 등 총 3명이 총상을 입고 후퇴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청해부대와 소말리아 해적의 며칠간에 걸친 대치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2011년 1월 21일 결전의 날이 찾아옵니다. 여명이 밝아오며 경계가 가장 풀어지는 새벽 5시 청해부대의 링스 헬기가 출격하여 해적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최영함 소속 UDT 대원들은 조용히 사모 주올리오 내부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4시간 58분 동안 청해부대 대원들은 무장해적 13명을 제압, 5명을 생포, 8명을 사살하였고 그곳에 있던 한국 선원 8명, 인도네시아 선원 2명, 미얀마 선원 11명을 성공적으로 구출해냈습니다. 복부 총상을 입었지만 살아있었던 석혜균 선장 역시 빠르게 구출해내어 병원으로 이송시켰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 작전을 성공시켰던 대한민국의 아덴만 여명 작전입니다. 이후 이 지역에서는 청해부대라는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떠는 해적들이 생겨났습니다. 2019년 말에도 한국의 선박이 예멘 반군에 의해 납포된 적이 있었으나 청해부대가 출격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석방하겠다며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일 정도였죠. 이란의 국민들 역시 한국 청해부대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기에 생명의 은인이자 저승사자와도 같은 청해부대에게 대항하는 부대는 즉시 전멸하는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며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는 이란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사태 이후 한국의 대처들은 세계의 모범을 넘어서 이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수준의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떤 언론이 이 사태에서 한국은 일본을 배워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최소한 일본을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었던 한국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라고 놀라게 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 대한 한국 키트의 수출은 대상국 중에서도 맨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데요. 첫 번째, 한국과 일본 테스트 역량 이럴 수가 있나. 72일 만에 국내 지역 감염자 제로를 만든 한국질본은 이 놀라운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다가올 2차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전국민 항체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었지요. 일단 판정자가 집중되었던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구체적 규모와 범위의 계획을 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올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멋진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는지 한국 중대본은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10일간 46개소에서 총 6,544명을 대상으로 표본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높은 집단 감염 발생 위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히 진행했다는 것이고, 이런 대량의 테스트 방법으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공동 개발한 풀링 검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풀링 검사는 5명에서 10명의 검체를 혼합해 한 개의 검체로 진단 검사하는 방법으로,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검사 대상자 전원을 개별적으로 재검사하는 방법인데, 한 번에 많은 대상자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 방법을 알아도 따라할 수 있는 나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오늘 0시 기준 국내 지역 감염자 0명, 해외에서 온 사람 6명이 판정되었는데, 판정률을 따져보자면 아직도 1, 4, 5천 명을 하고 있는 검사 결과 해외 포함 10명 미만이니 0몇 %대이고, 국내로만 치면 판정률이 0.0%이니 이런 방법이 가능하지,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테스트 결과 몇 %에서 수십 % 이상 판정자가 나온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이겠지요. 거의 모든 그룹을 다시 해야 되니까요. 한편 테스트 자체를 할 수 있는 장비, 인원조차 부족한 일본은 PCR 검사 자체와 판정자 사망자 수치를 믿을 수 없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수준이 심한 상황인가 하는 소식도 많습니다. 먼저 엉터리로 이뤄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데, 이일교도통신에 따르면 요코하마시의 민간검사업체가 한 38건의 판정이 잘못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도와 가나가와 시즈오카현 등에서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모두 음성임에도 판정 결과는 양성으로 통보됐는데, 한국을 어설프게 모방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에서 이 업체가 5건의 판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번복한 것이 수상해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33건의 오판정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아이치현 위생연구소도 멀쩡한 24명을 양성으로 판정해 논란을 일으켰었는데, 역시 검사 역량도 없는 일본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사례들이고, 얼마나 이런 사례가 더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PCR 검사 자체를 받기가 너무 어려운데, 후쿠시마에서는 남편이 4월 10일 확진되었는데도 그 아내는 검사를 해주지 않다가 결국 2주 뒤인 4월 26일에야 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아내가 확진 판정된 후 또다시 격리되어 버린 사례가 있는가 하면, 5월 2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현재 일본에서는 진료 거부, 100회 이상의 전화에도 상담센터는 연결되지 않는 등 PCR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RPG 게임하는 듯 하다는 기사를 낼 정도입니다. 발열 환자는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들, 100여 번 이상 전화해도 연결이 안 되는 보건소, 정말 운 좋게 연결이 되어도 보건소는 PCR 검사를 해주지 않고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귀국자, 접촉자, 상담센터에 연락하라는 안내만 있을 뿐이니, PCR 검사를 받는 방법은 다행히 아는 의사가 있어서 보건소 등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 의사의 인맥으로 보건소를 안 거치고 민간병원에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일본에서는 아는 의사가 없으면 보건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전화 연결을 하는 것부터가 RPG 게임의 난이도급이라는 체험담을 전합니다. 원인도 모르고 길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야, 일본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나요? 두 번째, 한국, 일본 이 상황에서 인구의 활동성은 어떻게 또 이런가입니다. 구글은 전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동 보고서를 매주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매점, 오락시설, 식품점, 약국, 공원, 교통환승역, 일터, 주거지 등 어디에 머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데이터를 보면 현재 나라별 C19의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일터로 돌아가 정상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확산되기 이전인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인구 이동의 값을 기본으로 하고 증감 %를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 이동을 보면 파랑색 주거지에서 머무는 비율이 4월 8일에서 15일 사이에 최고치를 찍고 점차 하락하고 있고, 반대로 이외의 장소들은 점차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터로의 이동량은 4월 10일 마이너스 59%로 최저점을 찍었고, 이후 마이너스 30%대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대륙별로 보면 비슷하게 회복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유럽, 북미 같은 곳은 공원 방문이 훨씬 많이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역시 서양인들은 햇볕 쬐는 걸 좋아하나 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도 특이한 나라 한국은 최저점이 세계 평균인 4월 10일이 아니고 3월 초순이었고, 세계 평균 일터로의 이동이 마이너스 59%까지 떨어졌음에도 한국은 겨우 아주 짧은 시간 떨어졌었다가 급격히 회복해서 이전 수준의 92%까지 회복했고, 그래프의 패턴이 다른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주요 나라들을 한데 놓고 비교해보면 또 혼자만 안 좋은 방향으로 튀는 나라가 있으니 역시나 일본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급격히 이동량이 감소할 때 혼자 여유를 부리다가 4월 중순 이후 세계가 모두 회복하고 있는데 반대로 홀로 급격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일본은 세계의 평균적 마이너스 수치에 아직 도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각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공권력이든 국민들의 자발적 격리든 이탈리아, 스페인은 마이너스 90% 언저리까지 갔고 미국도 마이너스 50%까지 찍었는데 일본은 제대로 국가에서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부, 국민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식에서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것처럼 지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일본은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이 되어야 바닥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이동성 그래프로 유추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현 상태의 관계를 보면 일본은 국가든 국민이든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5월 초 황금 연휴를 맞아 전국 관광지와 특히 제주도 등으로 여행객들이 늘어났는데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해이해진 모습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통제하던 싱가폴도 학교에서 다시 시작되어 대폭발된 사례를 보듯이 끝까지 경각심을 풀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규칙을 지키며 영업을 하고 있는 상점들에게 벽보나 전화 등으로 괴롭히며 왜 이런 상태에서 영업을 하냐며 휴업을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자숙경찰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은 자숙하자는 의견 표출을 이렇게까지 하나요? 세 번째, 한국, 일본 이렇게까지는 방역물품입니다. 이미 전세계 K방역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의 키트와 방역물품은 주문해도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수준이라는데 수출액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 유명 치사 전문지 디플로맷은 1일 기사에서 한국의 진단키트는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이는 한국을 책임있는 국가로서 이미지로 구축하는데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진단키트 생산과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공급 부족 사태에서 정부 간 관계, 인적 네트워크가 수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고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게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진단키트 판매에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국가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또 하나 1일 유엔 활동지원국 사무차장은 유엔 평화유지군에 한국산 키트를 조달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세계 40여 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PKO에 한국 키트를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한국은 내부의 판정자가 감소하며 상황이 안정되어 있으니 방역물품에 대한 절박한 어려움도 덜했을 텐데도 기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방호복 공동생산체제를 구축한 것도 화제였습니다. 한국에서 원단을 들여와 방호복을 만들어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물량의 일부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수용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방호복 등 의료물품의 수출 금지에서 한국만 예외를 둔 것이었습니다. 아베노 마스크 등의 총국에 수제로 첫 마스크를 만들어서는 일본에서는 방어복도 당연히 난리가 났는데 인도네시아에 물었더니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에게 배우라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일본 속도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를 일인데 일본에서는 이 방호복 때문에 감동적이지만 눈물겨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토시의 한 병원은 원내 감염이 30명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매일 300벌의 이른바 수제 가운을 비닐봉투로 직원들이 만들고 있는데 이마저도 너무 부족해서 기부를 호소하니 지역 주민들이 70리터의 비닐봉투와 테이프로 팔 부분, 앞치마 부분을 만들어 기부를 하고 직원들은 몸통 부분을 만들어 결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닐봉투로 눈물이 납니다. 오사카시에서는 보호복이 부족하다며 시민들에게 남는 비옷을 시에 팔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었죠. 오사카의 시장은 의료진들이 쓰레기 봉투를 쓰고 진료하고 있다. 가정에 사용하지 않는 우비가 있는 사람이나 재고가 남는 사람은 부디 오사카시에 연락해달라 구입하겠다고 호소했는데 일본인들이 집에 있던 우비도 꽤 기증했다고 합니다. 우비, 쓰레기 봉투, 스키고글, 물안경 같은 것을 쓰다가 의료진도 위험한 상태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 상황이면 그럴까요? 우비 모으기 운동이라 좀 애절하네요. 그런데 방호복이 정말 없으면 국가 비상사태이니 차라리 비닐봉투 만드는 공장에서 방호복 모양으로라도 만들면 좀 낫지 않나요? 별로 어려울 것도 없을 텐데요. 저런 걸 이 판국에 사람들이 언제 손으로 만들고 있나요? 이런 공장들도 일본은 모두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어서 할 수도 없는 걸까요?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이렇게 방어물자도 참 눈물겨운 일본이니 일본 지원에 대한 얘기가 일본,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베가 한국과 협조하고 싶다 어쩌고 하니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우리 국내 사정에 여유가 생기는 대로 요청국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물품의 수출 및 인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을 또 한국이 일본 지원한다고 기사나 내고 바람을 잡는 곳도 많습니다만 한국의 키트 수출은 결론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모 일간지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이 키트를 지원하더라도 자국 수준의 정확성이 있는지 검증해봐야 쓸 수 있다는 등 그러니 국내 진단키트 업계도 일본으로 물량을 뺄 이유가 없고 가장 후순위로 둘 것이라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세계 주요 정상들조차 앞다퉈 한국산 키트를 구매하겠다고 요청하는 등 풍기 현상마저 일고 있는데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일부러 흠집을 대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국내 업체들의 지적이고 한 키트 업체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산 키트 성능에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물량도 모자란 상황이어서 지금으로선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진단키트 업체 관계자는 미국 주정부 등 해외 관계자가 직접 본사에 찾아올 정도로 진단키트 확보에 적극적이라며 하반기까지 수출 일정이 꽉 찬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일본과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는데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일본 수출 소식을 발표하면 기업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키트 업체들은 지금 없어서 못 파는데 일본에 좋은 마음으로 줬다가 일본에서 불량이라고 트집이라도 잡으면 다른 곳으로의 수출까지 다 망가질 수 있고 영상 서두처럼 일본 의료진은 진단 테스트도 엉망으로 하는 수준이니 괜히 불량이라는 누명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없어서 못 구하는 한국 키트와 중국, 베트남산 키트도 제대로 쓰지도 못해 진단 오류 소동이 나오고 있는 일본의 현실. 정말 일본 수준이 이 정도였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태 초기에 한국 질본을 질책하며 일본을 배워야 한다고 했던 그 언론은 뭘 배우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도 직접 만들어 쓰고 비닐봉투에 테이프로 붙여서 방호복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대단한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요.